3년 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지금 이번 산불의 공통적인 특징은 둘 다 겨울철이 엄청 가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올 겨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가물거나 눈이 안 오는 지역이 있으면 다음 봄에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지금 산청 응성 지역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산불 뭐 이렇게 하면 뭐 일부러 불을 내리는 경우나 쓰레기를 태우거나 그런 행위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땅이 가지고 있는 물을 계속 공기가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컵에 물을 담아놓고 온도를 계속 올리면 물이 점점 줄잖아요. 비가 많이 와야지 이게 그대로 채워질 거예요. 근데 남쪽 지방은 정확히 가물었어요. 산불 기상 지수라는 게 있던데. 네네네. 예. 얼마나 대기가 건조하냐, 네. 얼마나 땅이 메말라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있는 나무들은 얼마나 증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지수죠. 그것 자체가 산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발화가 됐을 때 폭발적인 산불이 날 수 있다는 걸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올 봄에 지금 산불이 났던 곳들 실제로 산불 기상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상태였던 건가요? 이번에 한번 저희가 한 40년 정도 그 지역에 이제 기상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점점 이제 그 산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수가 최근 들어서 이제 높아진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불이 붙으면 세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계속 말라 있었다. 그러니까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2, 3년 전에 그 울진 삼척 21년인가 불 크게 났을 때도 네. 결국에 그때도 지금이랑 유사한데 네. 그때도 역대 최고의 산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 만에 꺼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비가 와서 꺼졌지 6일 동안은 못 껐어요. 실제로는. 그 정도로 산불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기후변화의 하나의 특징이 그러니까 그런 기후대가 맞물리는 지역, 그러니까 열대하고 아열대 사이, 뭐 아열대와 한대 지역 사이 이런 경계 지역 있죠. 이런 데서 되게 변화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이 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는 지역이 대부분 아열대 지역, 뭐 지중해성 기후. 사실 옛날로 생각하면 되게 날씨 좋고 휴양지 이런 데서 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좀 건조한 지역인데 되게 건조화가 더 심해져서 점점 불이 강해지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였는데 아열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우리도 이제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식의 좀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 사실은 그동안은 아주 그냥 당연히 온대 지역이다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한 온대 지역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날씨의 변화 패턴을 보면 온대 지역이라고 보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형 산불은 4월의 강원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산불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산불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좀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산불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실수로 불을 내거나 뭐죠? 뭐 일부러 불을 내는 경우나 쓰레기를 태우거나 근데 옛날에 똑같은 그런 행위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그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게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물을 계속 공기가 뺏어가요. 증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컵에 물을 담아놓고 온도를 계속 올리면 물이 점점 줄잖아요. 그럼 비가 많이 와야지 이게 그대로 채워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 봄에 상대적으로 땅이 촉촉해져 있기 때문에 불이 나도 금방 꺼지는 거예요. 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지난 겨울 돌아보면 우리가 강원도 지역에 되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왔거든요. 사실 지금 산불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남쪽 지방은 정확히 가물었어요. 지금 불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은. 결과적으로 온도는 올라갔는데 충분한 그 수분이 보충이 되지 않는 지역은 지금 같은 산불이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더운 것뿐만 아니라 약간 더워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다가 가물었다가 하는 게 굉장히 좀 크게 커다란 규모로 반복이 되는 게 되게 이게 문제라는 얘기도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 어떤
이상기후라고 말하는 게 어떤 날씨의 패턴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뭐 옛날처럼 강수량이 적은 비가 자주 오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네. 한 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린다든지 그 가뭄도 이제 극단적으로 물이 고갈되는 시기가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기후라고 말하는 것들이 강도가 되게 세지는 게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패턴이죠. 앞으로 산불을 좀 더 걱정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지역을 좀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숲이 과거에 비해 산불이 지금 많이 더 그러니까 산불 자체가 되게 강해진 이유가 이런 기후 변화도 있지만 숲이 되게 빽빽해졌거든요. 숲이 굉장히 빽빽해져 있고 지금도 가보시면 낙엽이 밑에 엄청 쌓여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연료 자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럼 그렇게 연료가 많은 지역은 일단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역이고 기후가 바뀌는 거는 물론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적으로 기온은 다 일괄적으로 올라가지만 비가 어디는 좀 더 많이 오고 덜 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부족해지는 지역은 계속해서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3년 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지금 이번 산불의 공통적인 특징은 둘 다 겨울철이 엄청 가물었다는 거예요. 전에 겨울이. 그 가물은 지역에서 불이 엄청 지금 세게 났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LA도 똑같아요. 똑같은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올 겨울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가물거나 눈이 안 오는 지역이 있으면 다음 봄에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도 그랬던 거죠? 지난 겨울도 굉장히 가물었던 거고. 그 지역 지금 산청 의성이죠. 예. 그리고 이게 산불이 기후 변화 때문에 늘어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형 산불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게 또 기후 변화를 촉진한다. 네네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산불이 남으로써 발생하는 일들이 일단 다 타잖아요. 다 타게 되면 우리가 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얀색 북극이 시원한 이유는 표면이 다 하얗기 때문에 이제 태양빛을 다 반사해요. 그러니까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검정색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전부 다 흡수하기 때문에 네. 기온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나무란 거는 우리가 흔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탄소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다 타서 어디로 가냐 공기 중으로 가면 그게 이제 온실가스가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를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CO2를 더 많이 배출해서 네.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그러니까 장단기적으로 다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LA도 되게 살기 좋은 동네. 그렇죠. 캘리포니아 하면 네네.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사람이 살기 좀 불안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동네라고까지도 이렇게 네네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팀에서도 저희 연구실에서 2016년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꽤 이제 유명한 국제학술지에 발표돼서 조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 뭐냐면 2050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1.5도 뭐 2도 탄소 중립 시기를 얘기하는 2050년 전에 네. 그 생태계가 급격히 붕괴할 지역이 어디일 것이냐 지금과 같은 기후 변화가 진행되면 그때 우리가 주목했던 지역이 정확히 그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저기 지중해 유럽 지역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2020년 들어서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나기 시작한 거죠. 호주랑 지중해 쪽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지작년에 사실은 그런 다도해 우리나라 지금 남해처럼 그런 데는 사실 크게 산불이 안 나는 지역인데 엄청 산불이 세게 나서 사실 관광객도 막 죽고 그랬죠. 큰 이슈가 됐었죠. 왜 그런가요? 그 세 군데 지역은 왜 방금 말씀드린 그게 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는 거고 강수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강수량이.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 우기란 게 있는데 우기에 그 지역별로 우기에 비는 안 오는데 대신 그런 지역에서는 온난화가 너무 세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통에 물이 꽉 차 있어야지 이게 불이 나도 좀 덜 번지는데 이게 증발만 계속하고 안 채워지니까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도 마르고 땅도 마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데 기름 부어놓은 것처럼 작은 불씨에도 확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수해
측면에서는 이제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곳들은 앞으로 수해가 되게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좀 여름철에 호우 같은 것도 점점 더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규모로 빈발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커졌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도시의 그런 하수 배수 시설이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미래에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그런 하수 시설, 배수 시설을 잘 해놓긴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용량이 이제 딸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제 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넘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컵 네. 사이즈를 키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강남에 물난리가 나고 이제 정비를 하고 있고 다른 도시들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이 이제 또 산불과 연동이 되는 개념도 있는데 지금 봄이잖아요. 네. 이제 만약에 지금 경상남도 지역에 뭐 산불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갔을 때 네. 뭐 다음 주 내일 오늘 당장 꺼지더라도 너무 많은 산림 면적을 소실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 여름에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수재에 나죠 바로. 왜냐하면 나무랑 식생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물을 이제 어느 정도 그 완충시켜줄 그 자연자원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침식이 일어나고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지역에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위험성이 커진 거죠. 복합재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이제 재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의 재해가 터지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또 다른 재해가 터진다거나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재해가 동시에 터진다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여름에 이제 엄청 가뭄이 심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폭염이 온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가뭄이 심해져서 땅이 다 말라버리면 땅이 수분이 없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졌을 때 더 뜨겁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없던 폭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예상치 못한 그 또 다른 가뭄만 생각했는데 폭염이 연달아 오는 거죠. 그럼 대응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약간 증발을 막 시키니까 증발을 많이 해서 비도 더 많이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들어가는 이제 건가요? 우리나라는 네. 사실 땅 면적이 적어서 증발해서 비가 내리는 그런 거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양이고 뭐 아마존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아마존 숲에서 나와서 비 뿌리는 게 거의 반 이상 되니까 네. 엄청난 양이죠.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걱정하기에는 네. 땅이 좀 좁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이런 리사이클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증발해서 딴 데 가서 비 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토양이 말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이상 기후 현상이라든가 이게 뭔가 기후가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요거가 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진짜 좀 다들 많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연평균 1.5도 이상 네네. 높아졌다. 네네네. 그 흔히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마지노선을 일단 연간으로 넘었다. 이런 네네. 얘기를 네. 하던데 네. 이게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좀 어떤 모습이까지 얼마나 비관적인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되는 걸까요?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5개 정도 이렇게 뭐 탄소 중립을 하는 미래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극단적인 배출을 했을 때의 변화, 막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몇 년 전에 그 마크 라이너스가 쓴 6도 대멸종이라는 책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는데 네. 그 6도 대멸종이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근거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얼마나 화석연료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느냐, 그게 많이 하는 시나리오, 적게 하는 시나리오. 많이 하는 시나리오는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기후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게 이제 6도 대멸종 시나리오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양이 그 극단적으로 나쁜 시나리오보다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현재 수준에서. 그래도 뭐 파리 기후 협정 같은 것도 맺고 전기차도 늘어나는데 그래도 그 정도인가요?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은 그래요. 현 상황은 지금 우리 서울이 만약에 뭐 필리핀의 마닐라처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마닐라에 있는 사람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비 많이 와도. 네. 그 알래스카가
뭐 앵커리지가 서울처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서울처럼 살 거예요. 근데 앵커리지 있는 사람은 이거 세상 끝났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마닐라처럼 되면 완전 이게 이상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적응을 할 수 있을 건데, 그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약간 이게 이렇게 600년 동안이나 수도로 쓰인 데는 이유가 있다. 네. 자연재해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보호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그 지형상.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에서는 그런 게 충분히 성립된 얘기인데, 지금은 그 인공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드는 인위적인 그런 건물, 도로, 자동차 이런 데서 나오는 인공열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그 6.25 전쟁 이후로 서울에서 기온이 뭐 1.5도 올라가는데 0.78도 정도는 인공열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인공열의 영향이 큰 지역이죠. 그런 서울 같은 메가시티들은. 그러면 사실은 똑같은 한반도 전체 온도가 올라가는 패턴에서 인공열이 가해지면 오히려 거기는 훨씬 더 폭염이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 커질 수 있죠. 근데 그 더운 건 그렇고 수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해도 이제 주로 똑같은 비가 내렸을 때, 만약에 서울 옆에 있는 양평이면 얘네가 이제 땅이 흡수를 해서 넘친다기보다는 이제 땅이 흡수를 하거나 하천으로 흘러나갈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거는 이제 인공 피복이기 때문에 다 물이 못 들어가고 계속 고여 있잖아요. 넘치는 거죠. 그럼 이제 피해를 유발하는 거죠. 지금 서울의 뭐 상하수도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몇 년 전에 그 강남에 그렇게 비 많이 왔을 때처럼 그렇게 오는 비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대공사가 필요한 거죠, 지금.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물 저장소 같은 거 도시에 만들고 있고, 그런 거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서 좀 대응하는 좀 모범적인 방법이랄까? 일단 좀 더 이상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는 방법도 그렇고, 좀 해외 사례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전 국민이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고 행동을 실천해야 되는 거는 그게 기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지금 기후변화의 피해가 큰 것들은 대부분 예측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진 피해들이 있는데, 그 예측이 지금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할 정도로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국가 정책에도 있는데 전문 용어로 기후위기 감시라고 해요. 그 감시의 영역이 되게 더 대폭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고민해 볼 것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실화나 산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 이런 거 말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숲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좋은 건데, 그거는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이 거칠어지면 로션 바르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숲을 그렇게 하기는 되게 힘든데, 뭐 최근에 보면 뭐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우리가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뭐 이렇게 좀 수분을 더 보강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려고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기술들이고,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숲이 너무 빽빽해진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숲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없을 때는 숲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뭐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런 그 숲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환경에 맞게끔 숲도 가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너무 연료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산불이 대형화될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 그러면 연료를 어느 정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지자체 같은 데서 간단히 정리만 해도 뭐 낙엽을 치운다든지 죽은 나무를 치운다든지 뭐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꽤 많이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은 뭐 제가 서울대학교 2018년에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굉장히 위험한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지역과 시간에서 발생한다는 게 핵심인데 계속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과하더라도 이거 예산 낭비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하더라도 대응을 미리 해놔야 된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일이 터지는 거죠. 근데 항상 이게 터지면 그 다음에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데 이제는 이게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고 사전에 좀 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이 안 터졌으니까 돈이 아깝다가 아니라 그 일이 안 터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